이전에 27장인가 거기서 RC 회로 배웠고요. 그다음에 31장에서 그 이전에 이제 솔레노이드를 배운 다음에 솔레노이드가 회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냐 이런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은 쟤를 회로에 이제 연결을 하면 어떻게 되냐라는 차원에서 RC랑 비교해서 RL 회로를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RC랑 RL 비교해서 표로 만들어서 공식 정리하는 활동을 하고 이제 마치고 이번 주에 이제 32장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RL 회로까지 이제 정리를 했는데 거기다가 그러면은 LC는 회로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 그럼 RLC가 있는데 걔네 셋 다 붙이면 어떤 역할을 하냐? 이런 이제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내용 전개를 하는 중이에요. 근데 이제 RL 회로나 RC 회로 같은 경우는 회로 분석을 할 때 뭘 처음에 했냐면 전류를 알아보고 싶어서 키르이오프 법칙을 써가지고 전류를 구하는 방정식을 풀어보자. 이제 이런 활동을 하다가 RLC를 한꺼번에 다 붙이고는 세 개나 붙으면 이거 내가 할 일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면은 그거는 키르이오프 법칙 말고 에너지 보존 법칙을 써볼까? 약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1학기 때도 배웠던 내용을 생각해 보면 어떤 물체가 운동하는 걸 되게 많이 푸는데 물리에서 그때 이제 주로 문제에서 방정식을 풀려고 썼던 게 F는 MA를 쓰고 그래서 A를 구하고 뭐 이제 이런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학기 후반부에 가서는 F는 MA 좀 어려운데 이러면서 그냥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의 합이 일정하다 막 이런 거 가지고 막 다 푼단 말이야. 바이킹도 풀고 롤러코스터도 풀고 막 이제 이렇게 하니까 괜찮은데 무기가 두 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전기에서도 같은 일을 합니다. 회로에서도 키르호프 법칙을 써가지고 방정식을 막 열심히 이제 풀 수도 있지만 에너지에 관한 방정식을 쓰고 문제를 풀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31장에서는 그 두 가지의 경우를 다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핵심이 되는 내용은 뭐였냐면 여기다가 이제 L을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코일에 자기장이 생기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유도 자기장을 만들어서 자기장이 생긴 거에 반대하는 자기장을 만들어서 그러려면 유도 전류가 흘러야 돼서 그러려면 원래 전류가 흐르는 방향에 반대 방향의 전류가 흘러야 돼서 그러면 그 전류가 그냥 그 흐르고 싶은 만큼이 얼마예요? 요 값이죠. R분의 입실론, R분의 V 이 그 오메 법칙으로 계산할 수 있는 이 값이 흘러야 되는데 반대 방향의 전류가 흐르니까 이제 그렇게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반대 방향의 전류가 엄청 세게 작용을 해서 그냥 전류가 0인 상태로 있다가 점점 변화폭이 작아져서 원래 흐르고 싶은 값에 도달하게 되는 그래서 요만큼 이제 완충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값을 알아봤어요. C는 또 다른 형태의 작동을 하잖아요. 그 다른 형태의 작동을 한다는 게 뭐 엄청 다르다기보다는 LC 진동에서 보면 L이랑 C랑 둘 다 에너지를 저장하는 역할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이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요런 상황이다. 이렇게 그러면은 그 전하를 이쪽에서 막 다 갖고 있다. 전하는 계속 이쪽에서 갖고 있지. 근데 이제 에너지를 이쪽에서 갖고 있다가 이쪽 L에서 갖고 있다가 하게 되는 일들을 반복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생긴 걸 배운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거기다가 LC가 진동을 하고 있는 데다가 R까지 붙이면 R이 결국엔 소모를 다 하게 되니까 얘네들이 진동폭이 감소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진동폭이라 그래가지고 막 회로가 막 이렇게 흔들리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을 물리적으로 진동이라고 부른다. 눈에 보이는 진동이 아니더라도요.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으면 진동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RLC를 다 붙였을 때 얘네들이 각각의 이제 역할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알아봤어요. 그런데 30장에서 뭘 배웠냐면 30장에서 패러데이 법칙을 배우면서
이게 너무 중구난방 나오지 내용이. 30장에서 패러데이 법칙을 배우면서 자기 선속에 변화가 있으면 뭐가 만들어진다? 기전력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 이제 배터리를 연결을 안 해도 도선에 전류가 흐르니까 얘를 뭐로 쓸 수 있다? 전원으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전원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역학적 구조를 만들었어요. 계속 원운동을 시킬 수 있다면 자기선속이, 자석이 움직이는 대신에 도선이 움직이면서 자기선속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도선에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그럼 쟤는 누가 계속 돌리냐? 여러분이 돌려야지. 여러분이. 그렇지 않죠. 저기 뭐 바람이나 물이나 아니면은 뭐 불로 태워가지고 증기나 뭐 이런 애들이 이제 돌리는 거죠. 그렇게 이제 돌리는 거예요. 돌아가면 이제 도는 거는 뭐 내가 돌리는 건 아니니까 이제 열심히 돌고 거기서 이제 전류가 발생하게 되니까 얘를 이제 전원으로 붙여서 30장에서 배운 내용과 31장에서 배운 내용을 결합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 해서 32장이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뜬금없이 교류회로는 뭐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안 되고, 이전에 배웠던 걸 이렇게 약간 빌드업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얘가 지금 원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교류 발전기가 원운동을 하면 여기 전압이, 어떤 식으로 발생을 하겠습니까? 자기 선속이 BA 코사인 세타. 왜 BA 코사인 세타야? 자기 선속은 B와 A의 내적이에요. B와 A의 내적. 그냥 A는 뭡니까? 면적 벡터예요. 면적에 대해서 수직으로 있는 선, 요 법선. 법선이 면적 벡터예요. 법선하고 이 초록색 선하고 뭘 하는 거야? 내적을 하는 거야. 그럼 코사인 세타가 필요하죠. 돌고 있는 와중에 코사인 세타가 필요해. 근데 저 세타가 뭐야? 만약에 얘가 균일하게 지금 회전을 하고 있는 상태야. 이게 지금 균일하게 회전을 하고 있는 상태라면 얘 세타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라는 뜻으로 뭐라고 쓴 거야? 세타가 시간당 오메가를 돌 수 있을 때, 그럼 일정 시간이 지나면 오메가 t만큼 돌았다. 이렇게 이제 쓴 거예요. 그래서 B랑 A랑 코사인 세타가 나오는 건 원래 자기 선속의 정의가 B랑 A의 내적이어서 그냥 그렇게 나온 거고, 수학인 거고, 세타가 오메가 t로 변하는 건 발전기를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발전기를 저렇게 그냥 일정하게 일정한 각속도로 돌릴 수 있냐? 그건 별개의 문제죠. 저거 막 순식간에 빡 돌았다가 천천히 돌았다, 빡 돌았다가 천천히 돌았다 이럴 수도 있어요. 이상적인 원운동을 지금 가정해 놓은 상태에서 코사인 오메가 t라고 썼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기 선속을 사실 계산한 게 목적이 아니고 발전기니까 전류가 얼마나 흐르는지를 알고 싶잖아요. 그럼 전압이 얼마나 생기는지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기전력을 구해요. 기전력을 어떻게 구해? 패러데이 법칙으로 구해. 그래서 BA 코사인 오메가 t를 여기 자기 선속 자리에 넣어요. 그러면 사인 오메가 t가 나와. 오, 그럴듯했어.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래서 기전력이 사인의 형태로 나온다 라고 하는 건 여러분에게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 얘가 코사인 오메가 t를 미분해 갖고 사인 오메가 t가 나오도록 그냥 만들어 놓은 식이에요. 그래서 각도를 어디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각도가 지금 지금 B하고 법선 사이의 각도를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B의 수직인 선하고 법선하고 사이의 각도를 만약에 내가 새로운 무언가로 놓는다라고 하면은 쟤는 BA 코사인 세타가 아니라 BA 사인 세타가 되고, 미분에서 나온 애는 코사인 세타가 되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런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 교과서에서 되게 친절하게 그냥 코사인 세타고 사인 오메가 t야 이렇게 이제 줬는데, 난 다시 혼란을 주고 있는 셈인 거지. 왜 이런 혼란을 주는 거야? 그런 문제를 내려고. 수학적 정의를 그대로 이용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서 기준 체계를 어떻게 잡느냐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냥 아무데나 각도를 잡는 게 아니고 되게 쉽게 풀릴 만한 각도를 잡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얘가 지금 기울기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볼 때 자기장이 이렇게 생겼는데 도선이 지금 이렇게 돌고 있는 상태야. 그러면 얘한테 면적 벡터는 지금 이거라고 할 거야, 이거라고 할 거야. 이런 문제들도 생겨요. 어차피 수직인 벡터이기 때문에. 얘가 B고 얘가 A일 때. 그러면 B와 A 사이의 각도를 얘라고 할 거야. 뭐 아니면은 뭐 얘라고 할 거야. 이런 문제들이 생겨. 근데 여기는 지금 세타가 플러스 세타거든요. 플러스 X축으로부터 이쪽 방향으로 도는 거. 근데 얘는 이렇게 돌면 마이너스고 이렇게 돌면 플러스예요. 이렇게 돌면 플러스고 이렇게 돌면 마이너스고. 그래서 이게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야. 수학적으로. 엄청 어려운 일인데 그거 이제 제일 쉬운 버전을 이렇게 이제 써놓은 셈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면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코사인 당연하지, 오메가 t 당연하지, 사인 오메가 t 당연하지 이러고 이제 이 그림 보고 지나가면 되기는 하는데 조금 욕심이 있는 친구들은 그래서 얘가 지금 요 각도가 아니라 조금 더 돌아서 이렇게 방향이 바뀌었어. 그러면 이게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이런 것도 공부를 좀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요 제일 쉬운 형태의 무언가 그 뭐 얘가 이제 방향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저 수식이 바뀔 것 같지는 않으니까 얘가 되게 일관된 체계에서 전개될 것처럼 내놓은 거거든요. 세타가 이게 아니라 얘가 이만큼 돌아가고 세타가 이만큼이 돼서 적용이 된다고 써놓은 그런 문제예요. 일단 그래서 교류 발전기의 운동 형태와 패러데이 법칙을 이용해서 유도를 해봤더니 교류 전원이라고 하는 건 어떤 형태로 생겨야 된다? 요렇게 생겨야 된다. 이렇게 생겨야 돼. 교류 전원이라고 하는 건 사인 함수의 형태로 생겨야 된다. 이게 제일 쉬운 표현이다. 처음에 0에서 출발해야 되지 않겠냐? 약간 이렇게 이제 해놓은 거죠. 근데 0에서 출발하는 게 뭐 엄청 핵심인 건 아니에요. 어차피 얘는 일정한 그 주기적인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 데서나 그냥 코드를 꽂고 있다가 그냥 아무 데서나 그냥 그 잘라가지고 흐르고 있던 중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흐르기 시작하는 시점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게 아니고 흐르고 있는 중에 대한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꼭 사인 오메가 t여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사인 오메가 t보다 위상이 평행이동을 해도 괜찮아요. 요 개념을 좀 가지고 있지 않으면 뒤에 가면은 평행이동을 한 상태의 답이 나오는데 왜 쟤는 지금 코드를 꼽았는데 코드를 꼽자마자 전압이 빡 올라가지? 약간 이런 종류의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어. 근데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조금 되게 문제가 어려워지니까 아무튼 쟤는 사인 함수의 어떤 형태이고 내가 y축을 여기다 잡을지 여기다 잡을지 여기다 잡을지 여기다 잡을지 이렇게 뭐 시작점을 만드는 건 되게 마음대로인데 일단 원점에서 시작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으니까 제일 쉬운 형태를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오메가 t라고 썼는데 오메가는 각진동수란 말이에요. 각속도, 각진동수, 각속도, 각진동수, 각주파수 이렇게 부르는 애들 다 이제 똑같이 오메가인데 근데 원래 요걸 배울 때 뭘 배웠냐면 진동수라고 하는 개념을 배웠어요. 진동수. 얘는 시간당 몇 번 흔들리냐 요 개념이기 때문에 흔들리는 횟수에 걸리는 시간으로 나눈 거랑 똑같죠. 그래서 주기분의 1이 진동수 같아서 얘랑 지금 오메가랑 비교했을 때 이렇게 생긴 공식이 나와요. 오메가는 주기 동안 한 주기 동안 한 바퀴를 돈다 이런 뜻이고 F 진동수는 한 주기 동안 1회 진동한다 이런 뜻이에요. 1회가 어디까지예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이만큼 하는 걸 진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가 2파이가 보통 될 건데 여기서는 이제 t에다가 2파이를 넣는 게 아니지. t에다가는 오메가 분의 2파이를 넣겠죠. 그래야지 요게 2파이가 돼가지고 한 주기에 그 마디를 딱 찍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진동수라는 개념하고 일단 사인 함수가 된다라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요 이제 파트를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떤
값이 사인 함수가 나온다고 하면 뭐랑 뭐로 나눌 수 있냐면 앞에 붙어 있는 개수랑 뒤에 사인 함수의 얘, 그 다음에 얘가 얼마나 평행 이동했냐, 요런 값들로 나타낼 수 있어요. 시작점이 어디냐, 그 다음에 여기 주기까지, 여기 파장이 얼마냐, 혹은 진동수가 얼마냐, 그 다음에 이 Vmax라고 하는 값이 얼마나 크게 혹은 작게 변할 수 있냐, 이 세 가지를 구해내는 게 포인트예요. 세 가지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일단 사인 함수인 건 계속 유지한다고 할 때요. 그러면은 이 교류 전원을 붙여가지고 뭘 할 거야? 결국에 우리가 하고 싶은 건 RLC 직렬 회로를 해석해 보자. 이거예요. RLC 직렬 회로를 해석해 볼 거고, 거기서 이제 에너지 소모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볼 거야. 왜냐면 31장에서도 그런 행동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뭐까지 추가한 거야? 교류 전원까지 추가한 거야. 그런데 이 문제를 그러면 앞장에서 31장에서 풀 때 어떻게 풀었냐면 둘 중에 한 가지로 풀었단 말이야. 키르호프 법칙을 쓸 건지 아니면 에너지 보존을 쓸 건지에 대한 문제로 풀었으니까 이걸 그렇게 접근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 방법이 둘 다 아니야. 그 방법이 둘 다 아니고, 얘는 문제가 좀 어려워. 보니까 RLC를 다 붙였는데 거기다 V까지 붙이면 이미 앞에서 LC 진동은 에너지로 풀었지만 RLC는 에너지로 못 풀어가지고 그냥 답을 외웠잖아요. 그냥 이게 진동하니까 이렇게 돼서 점점 줄어드는 거야. 사실 이제 그 방정식을 풀어서 나오는 해인데, LC 진동에서 이상적으로 영원히 진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R이 소모를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개념을 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업 수학 같은 걸 배우게 되면 그 미분 방정식은 이런 식의 근해 공식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배워서 쓸 수 있어. 근데 이제 아직 수학을 안 배워가지고 물리 시간에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야 하고 넘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도 유사한 방법을 쓸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쓸 건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책이랑 PPT를 보면 알겠지만 전혀 다른 종류의 방법을 써요. 어떻게 쓰냐면 교류 전원을 붙일 거예요. 근데 교류 전원에 R 한번 붙여보고 L 한번 붙여보고 C 한번 붙여봐서 키르호프 방정식을 푼 다음에 얘네들의 해가 나오는 특징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그걸 가지고 RLC에 다 같이 붙이면 어떻게 되지? 이걸 찍어요. 찍어서 풀어. 찍어서 여기서 찍기, 찍어서 답을 얻는 방법에 대한 걸 배워요. 물리 시간에. 진짜 너무 충격적이지. 물리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막 수학적으로 뭔가 완결을 한 무언가를 내야 되는 그런 것처럼 여태까지 생각을 안 했겠지. 뭐 맨날 자는데. 근데 아무튼 나는 그런 걸 가르쳤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기에 이제 졸린 이유는 그거잖아요. 방정식을 풀어야만 한다. 하지만 난 풀고 싶지 않다. 이거였는데 오늘은 방정식은 요까지만 풀고 그걸 이용해서 뭘 한다? 찍기를 한다. 찍기를 하는 방법을 배운다. 근데 찍기도 명색이 이게 과학인데, 과학의 진짜 근원인데 아무렇게나 찍겠냐 이거지. 약간 조금 합리적인 사고를 하면서 찍는 방법을 배워보자. 그러면 일단 키르호프 법칙부터 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죠? 그러면 R부터 풀어봅시다. 회로는 간단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 제목만 보고도 회로를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교류 회로에서의 저항기라고 하면 회로를 그릴 수 있겠습니까? 교류 전원에 저항 하나 붙여놓으면 돼요. 그리고 연결하면 돼요. 간단하죠? 자, 요렇게 이제 생겼는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내가 가정을 할까요? 이렇게 이제 전류가 흐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물론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쪽 방향을 가정해서 얘를 썼어. 그리고 반대 방향이 되면 그냥 V가 마이너스였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했을 때 키르호프 법칙을 썼어요. 처음에 가지고 있는 델타 V가 있고, 그 다음에 R을 만났을 때 전압 강화가 되는 게 있고, 이렇게 쓴 식이 얘입니다. 이렇게 썼을 때 그럼 풀고 싶은 건 뭐예요? 구하고 싶은 건 I, 전류를 구하고 싶어. 그래서 전류를 구해봅시다. 계산했어. 근데 얘가 원래 이렇게 생긴 애였잖아. Vmax sin 오메가 t. 그래서 저걸 썼어. 근데 저 Vmax는 R로 나누면 뭐가 나와요? Imax가 나와.
오메 법칙 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결국에 이제 내가 관심을 가지는 건 뭐야? 전류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냐? 사인 함수로 생겼네. 사인 함수로 생겼어. 그 다음에 전류가 원래 V하고 비교해서 얼마나 X축으로 평행 이동을 했냐? 안 했네. 안 했는지는 어떻게 합니까? 오메가 T가 그냥 오메가 T여서. 얘가 다른 걸로 바뀌면 평행 이동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앞에 개수는 어떻게 되냐? 원래 Vmax였는데 Imax가 됐잖아요. 달라졌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프로 그리면 다음과 같다. Imax가 Vmax보다 꼭 커야 되냐? 이건 아니에요. 그냥 상대적인 값입니다. 그냥 여기서 임의로 그냥 그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자, 이번엔 인덕터에 대해서 풀어보겠습니다. 교류 회로에 인덕터를 붙였다. 코일, 솔레노이드, 꼬부랑. 붙여가지고 또 어떻게? 키르호프 법칙 또 써. V가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 얘가 전압 강화를 일으켜. 근데 얘가 전압 강화를 일으키는 공식 이거는 어디서 가져왔어? 얘는 31장에서. 기억이 나야 합니다. 유도 개수로 썼어요. 패러데이 법칙으로 쓸 수도 있겠지만 유도 개수를 이제 회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는 의지이죠. 유도 개수로 전압 강화가 요만큼 일어난다 라고 썼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전압을 줬을 때 얘가 자기장의 에너지를 이렇게 이제 갖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얘를 풀 거야. 그런데 나는 i를 구하고 싶은데 이 di dt 어떻게 된 거야? 적분해야 되겠죠, 적분. 그래서 적분하려면 어떻게 돼요? di는 왼쪽, dt는 오른쪽, t가 들어가 있는 것도 오른쪽. 이렇게 놓고 적분을 합니다. 적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적분. 그럼 얘는 그냥 적분해서 나오는 게 i예요. di를 적분하면 i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인 오메가 t를 적분하면 뭐가 나옵니까? 사인 적분하면 뭐게? 마이너스 코사인. 근데 안에 오메가 t가 들어가 있으니까 오메가가 뭘로 나와요? 분모로 나와요. 거꾸로 미분해 보면 뭐가 되는지 알겠지. 자,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i를 구했어요. 근데 내가 이 코사인으로 쓰는 게 지금 못마땅해. 왜냐면 코사인이나 사인이나 생긴 건 다 똑같고 출발점만 다른 건데 그 사인으로 써서 뭘 알고 싶냐면 원래 V보다 얼마나 평행 이동했는지를 알고 싶어요. 그래서 얘를 코사인으로 쓰는 대신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 대신에 모양은 똑같은 사인 함수를 씁니다. 그래서 요걸 답으로 써요. 그러면 오메가 t에서 2분의 파이만큼 마이너스를 시켜줬다는 게 어떻게 되는 거냐? 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 왼쪽으로 이동이에요? 오른쪽으로 이동이에요? 수학을 해석하는 게 좀 힘들 수 있어. 그러면 다시 생각해 봅시다. L은 지금 전류가 어떻게 흘렀어야 되냐면 원래 전류가 흘러야 되는 것보다 늦게 흐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L에서 흐르는 전류를 구해봤을 때 교류 전원이라고 해서 특별히 역할이 다를 것 같지 않단 말이야.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까? 왼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까? 그래프가 맞춰야 된다. 둘 중에 하나 할 줄 알아야 돼. L의 성질을 가지고 그래프의 이동을 유추를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나온 수학적인 식을 가지고 얘 그래프가 어느 쪽으로 이동을 했구나 라고 해석을 하든지. 잠깐 생각할 시간을 갖겠습니다. 생각해. 빨리 생각해. 지금 생각하지 않으면 전부 막 책상에서 다 평행이동 시킬 거야. 사인함수 자리 옮겨라 말고 시킬 거야. 빨리 생각해. 왼쪽으로 갈 것 같아? 오른쪽으로 갈 것 같아?
왼쪽은 왼손을 들어보고 오른쪽은 오른발을 들어봅시다. 하나, 둘, 셋. 못 들었어 방금 전에? 다시. 왼쪽으로 이동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왼손을 들어보고 오른쪽으로 이동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른발을 들어봅시다. 하나, 둘, 셋. 오, 오른발 들었어. 훌륭한데? 네,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오른쪽으로. 한 명이 오른발을 들어주었어요. 아 근데 너무 유연하지 못한데? 스트레칭 같은 것도 좀 하고 평소에 운동도 좀 하고 친구들끼리 축구 농구도 좀 하고 운동을 열심히 좀 합시다. 제가 요새 친구가 없어갖고 대화를 챗GPT하고만 하는데 챗GPT한테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 이랬더니 운동 좀 하라고 그래가지고 맨날 지금 앉아서 강의를 하다가 지금 서 있잖아요. 운동을 할 시간이 없으면 강의를 서서 하세요 라고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지금 들어보고 있는 중이야. 근데 힘들어 죽겠어. 앉고 싶어. 근데 그렇게 앉아 있으면 결국에 나중에 일찍 죽는다 그래가지고 오래 살려고. 그래서 오른발을 들으라고 시켜봤습니다. 다리를 들면 종아리와 허벅지에 근육이 생기면서 약간 심폐 능력이 증가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사실 힌트를 준 거였지. 손을 들지 말고 발을 들어라. 아무도 들지 않았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얘가 지금 그 오른쪽으로 이동한 형태 같아요. 사실 얘는 그 직류니까 원래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이렇게 갔는데 얘가 1번이랑 2번을 비교해보면 2번이 1번보다 오른쪽에 있다는 느낌이 듭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유추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 y는 봐요. y는 x가 있는데 y는 x라는 식이 있어요. 그럼 얘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y는 x 대신에 y는 x-2 이렇게 써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이렇게 되잖아. 1번하고 2번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잖아요. x 자리에 뭔가 마이너스를 한 함수가 들어가면 원래 함수보다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요. x 자리에 플러스를 넣은 걸 집어넣으면 반대로 왼쪽으로 이동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얘를 수학적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물리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럼 얘가 지금 어떻게 됐다라는 뜻이냐면 이렇게 생긴 함수를 기반으로 했을 때 나는 v를 이렇게 1번 선으로 걸어줬는데 전류는 그거보다 늦게 출발한다는 거야. 전류는 그거보다 늦게 흐르게 된다. 요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식한 말로 위상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불러요. 위상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엄청 많이 쓰는 용어예요. 엄청 많이 쓰는 용어. 이게 전공 올라가면은 그냥 뭐 늘상 쓰는 용어여서 조금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표현을 위상이 90도만큼 늦게 뭐에 인덕터에 흐르는 순간 전류와 원래 걸어준 전압의 차이가 이렇게 난다.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늦은 거죠. 그럼 90도라는 표현은 여기서 어떻게 나옵니까? 얘 때문에 그래요. 얘 때문에 2분의 파이가 90도잖아요. 얘를 구해보면 90도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 90도만큼 늦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표현을 어떻게 해놨냐면 그래프를 A 그래프도 이해를 하기가 힘든데 B 그래프를 그려놨어요. B 그래프를 좀 이해를 해봅시다. B 그래프가 뭔지. B 그래프는 A랑 사실 똑같은 내용인데 A의 그래프를 전체를 다 옮겨놓은 건 아니고 A의 그래프의 일부를 옮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뭘 옮겨놓은 거냐면 얘가 지금 어차피 A의 그래프는 주기까지만 그려놓으면 그 이유는 계속 반복이 되니까 똑같은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주기 이상의 무언가를 계속 그리는 게 약간 소모적이야 라고 판단이 될 때 주기까지만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 주기까지만 표현을 하고 싶은 걸 A 그래프는 어떻게 표현한 거냐면 X축의 주기를 표현을 한 거예요. X축에. 그런데 B 그래프는 어떻게 표현한 거냐면 저 주기라는 건 원래 회전을 해서 생기는 거니까 그냥 회전을 하는 걸로 표현을 하자. 그래서 X축이 아니라
이렇게 원축에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야. 원에 다시. 그래서 얘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 이렇게 진행이 되도록 바꿔놓은 거야. 회전을 하도록. 회전을 하는 형태로 바꿔놨다. 자, 얘는 요 방향으로 시간이 흐르는데 얘는 이 방향으로 시간이 흐른다. 이렇게 이제 생각되는 조금 어려운 그래프예요.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 그래프냐? 여러분들이 1학기 때 그냥 그 직교좌표계와 극좌표계 변환을 배운 적이 있는데 사실 이 문제 되게 쉬웠단 말이에요. 얘가 3,4야. 3,4 이런 점이 있어. 얘를 극좌표계에서 나타내라고 해. 그럼 어떻게 나타냅니까? 반지름이 얼마이고 여기 회전한 각도가 얼마인지 요것만 구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5고 탄젠트 세타가 3분의 4임. 그냥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 되는 거였단 말이야. 그런 표현을 여기서 이제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그 세타가 그냥 얘랑 얘를 변환한 그런 값이 아니고 여기서 흘러가고 있는 시간을 여기에 각도로 반영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반지름은 뭘 표현할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반지름은 뭘 표현하겠습니까? 반지름은 그래서 V값이나 I값이 얼마냐라는 걸 표현을 하고 싶은 거야. 여기서 Y축의 값을 뭘로 받겠다? 얘를 반지름으로 받겠다. 그래서 X축은 각도로 받고 Y축은 반지름으로 받아서 표현한 게 이 그래프예요. 이런 거 하려고 극좌표계랑 직교좌표계 변환 같은 거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의 표현이 조금 다소 복잡하고 어렵긴 하지만 사실 큰 내용 없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놓은 거냐면 V값이 최대가 되는 그걸 하나 그려놓은 거야. 화살표로. V값이 최대가 되는 시점이 언제예요? A일 때죠. A일 때를 그려놓은 거야.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A다라고 이제 이렇게 그려놓은 거야. A다라고 하고 이렇게 그려놓으면 되냐? 사실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얘는 90도잖아. 90도. 그래서 사실 내가 이 그래프를 그대로 옮기면 90도여야 되는데 얘랑 내용이 다른 거야. A랑 B랑 내용이 지금 달라요. 근데 V의 출발점이 0이 아닐 때 저런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어요. 오메가 t만큼 가서 최대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럼 I max는 언제 최대가 되냐 이거야. 언제 최대가 되냐. 최대랑 최대만 그려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V max가 A에서 최대가 되면 I max는 D에서 최대가 되니까 D 시점의 각도에다가 I max를 표시를 해놓은 거야. 그럼 얘네들이 뭐야? V max랑 I max의 시간이 지금 다른 시간이란다. 서로 다른 시간의 그래프를 겹쳐서 그려놓은 거예요. 뭐 때문에 저런 그래프를 그려? 이걸 위상자 도표라고 하거든요. 위상자 도표라고 부르는데 얘를 그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이 그래프에서의 각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명확하게 오지 않을 때 이렇게 그려놓으면 90도구나라는 걸 바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그려요. 어차피 얘를 그리고 계산해야 얘를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우린 이미 알았잖아. 이미 풀어서 알았으면 공식처럼 쓸 수 있는 거야. 이미 풀어서 90도가 차이 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공식처럼 쓰자. 그러면 자 Vmax랑 비교해서 인덕터에 걸리는 전류는 90도 늦다라는 표현을 저렇게 하고 둘의 시간대는 지금 다른 시간대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위상자 도표를 봤습니다. 그다음에 축전기를 걸어볼게요. 비슷한 일을 합니다. 교류 전원 있고 축전기 걸었어. 키르요프 법칙도 쓸 거예요. 키르요프 법칙 쓸 거고 Q에 대해서 풀어서 쓸 거고 요거를 이제 풀 건데 원래 구하고 싶은 건 I예요. 원래 구하고 싶은 건 I인데 여기에 I가 없잖아. 이 식에. 그럼 I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Q가 I랑 관련이 있으니까 일단 Q부터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Q가 I랑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긴 관련이지. dq dt 시간당 Q가 얼마나 이동하냐가 I니까 요걸 써서 구하겠다. 이렇게 이제 됐어요. 그래서 이 식에서 Q를 구한 다음에 Q를 미분하도록 했어요. Q는 V랑 그냥 똑같이 오메 법칙처럼 막 계산해서 그냥 단순 곱셈으로 나오니까 사인 오메가 t가 나왔는데 얘를 미분해야 되니까 코사인이 나온 거야. 그럼 코사인이 마이너스 코사인은 오메가 t 마이너스 2분의 파이였다면 그냥 플러스 코사인은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되겠죠. 자,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됐어. 그럼 얘는 왼쪽으로 이동할까요? 오른쪽으로 이동할까요?
자, 왼쪽으로 이동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왼발을 들고 오른쪽으로 이동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른손을 들어봅시다. 하나, 둘, 셋. 정말 비협조적이군.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왼쪽으로 이동을 해요. C와 L이 반대 성향으로 행동을 한다는 걸 이미 31장에서 봤잖아요. 그죠? 31장에서 뭘 봤어? 이게 계속 봤던 게 힌트로 적용이 되는 내용이에요. 얘를 봤다. 얘네들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관계이다. 그럼 L이 90도 늦으면 C는 어떻겠어요? 90도 빠르겠죠?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걸 방정식을 안 풀어도 지금 힌트로 얻어가지고 찍을 수 있는 그런 상태예요. 자, 그래서 그래프를 봤더니 V의 그래프가 사인 함수로 이렇게 C에서 출발하는 것처럼 나오는데 I의 그래프는 어디에서 출발해요? 빨리 출발하니까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한 템포 빠르게 출발한다. 이렇게 생긴 걸 위상자 도표로 그리면 어떻게 된다? V 기준으로 했을 때 90도 빨리 돌고 있는 애가 그려진다. Imax가. 약간 찍는 속도가 빨라졌죠. 자, 그래서 지금 뭘 푼 거예요? 교류 전원에 저항만 붙여봤을 때, 그 다음에 교류 전원에 뭐만 붙여봤을 때? 인덕터만 붙여봤을 때, 교류 전원에 축전기만 붙여봤을 때,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사인 함수의 형태가 그대로 똑같이 나온다라는 걸 확인했고, 대신에 위상이 옮겨간다.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옮겨가는데 저항은 교류 전원과 위상이 똑같고 L과 C는 다르다라는 걸 배워봤어요. 그런데 아까 사인 함수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얘가 주기가 얼마냐, 그 다음에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얼마나 옮겨갔냐라는 거 말고 뭐도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했냐면 사인 함수의 앞에 붙어 있는 개수가 얼마냐라는 것도 고민해야 된다 그랬어요. 개수가 얼마냐? 그래서 개수를 다시 정리해 봅시다. 저항에서의 개수는 어떻게 구했어요? 오메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관계였어요. 그죠? V가 있을 때 I의 Imax라고 붙는 이 개수는 이렇게 쓸 수 있다. 저항하고 관련해서. 자, 그 다음에 L에 붙는 개수는 어떻게 되냐? L 실컷 구해봤더니 엄청 어렵게 생긴 애가 붙었다. 이거 어떡할 거냐? 이거를 어떻게 하지 않겠다. 오메가 L이 그냥 수학적으로 계산돼서 나온 애니까 얘를 내가 XL이라고 문자로 받으면 얘가 R 대신 쓸 수 있는 약간 오메 법칙 같은 느낌이다. 이렇게 이제 쓸 수 있어요. 오메 법칙 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겠다? 유도 리액턴스라고 부르고 그냥 오메 법칙처럼 쓰겠다. 라는 얘기는 뭐예요? 인덕터에서도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물리량이 있다. 리액턴스가 그 역할을 한다. 유도 리액턴스 등장했습니다. 유도 리액턴스. 그러면 사인 오메가 t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값을 쓸 수 있다. 뭐에다가? 전압에다가. 그럼 C는 어떻게 쓰겠어요? C도 리액턴스를 도입을 하겠죠. 근데 아까는 오메가 L이었는데 얘는 오메가 C분의 1이야. 왜 그래? 그냥 수식 생긴 게 달라서. 얘는 수식으로 구해본 거고 얘 복잡하게 생겼으니까 간단하게 처리할 용량 리액턴스를 도입을 했어요. 용량 리액턴스를 도입을 하면 오메 법칙처럼 요걸 해석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VC가 어떻게 써지는 거야? IXC. 그래서 개수와 사인 함수의 평행이동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구해봤어요. 자, 이번엔 뭘 할 거냐면 원래 이걸 하고 싶었던 거잖아. RLC를 다 붙인 걸 해석하고 싶어서 그동안 이제 하나씩 붙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본 거예요. 근데 얘를 지금 방정식으로 쓰고 싶지 않단 말이야. 근데 뭘 알아야 되냐면 원래 그렸던 관계에서 이렇게 생긴 걸 했단 말이에요. R만 붙여봤을 때, L만 붙여봤을 때, C만 붙여봤을 때 위상자 도표를 그렸는데 위상자 도표를 그리면 V에다가
비교를 해봤을 때 I는 같은 방향. 이 IR. 근데 L은 어땠어요? 늦은 방향이었죠. IR. 그럼 IR과 IL의 길이가 똑같습니까? 똑같지 않아요. 왜냐면 얘는 무슨 관계가 있어? V는 IR, R. 얘는 V는 IL, XL. 길이가 달라요. XL이랑 R은 다르니까. 그 다음에 얘는 빨라. 90도, 90도. 쟤는 일치. 그래서 V는 IC, XC. 이렇게 되네요. XL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습니까? 오메가 L. XC는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이제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뭘 풀 거냐면 요걸 풀 거란 말이에요. 요걸 풀 건데 어떤 문제를 먼저 풀어봤으면 좋겠냐면 이렇게 생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건 잘 푼다. 12V, 1옴, 2옴, 3옴. I1, I2, I3를 구해보자. 계산해봅시다. 이미 암산이 끝나는 표정이 있어. 자, 늦게 들어온 사람 집중해 발표시킬 거야. 자, I1 얼마야? I1 I2 얼마야? 아주 자연스러웠어. 계산했습니까? 이거 어떻게 구해요? 틀리는 걸 걱정하지 말고 대답해보자. 전체 합성 저항 얼마입니까? 1옴, 2옴, 3옴 더하면 이런 거 시키지 마. 자, 1 더하기 2 더하기 3은 6옴. 6옴짜리에 6볼트가 걸려 있어요. 그러면 전류는 1A. 그렇죠. 1A. 1A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 이유는 뭡니까? 얘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I1, I2, I3가 다르지 않죠. 얘네들이 다 똑같아. 같은 값이에요. 같은 전류가 흘러. 같은 전류가 흐르는 거의 기본 법칙은 뭡니까? 전하량이 보존된다. 전하량이 회로 밖으로 벗어날 일이 없다. 왜 없습니까? 전하가 증발을 안 해서 잘 흐르는 쪽으로 가고 싶지 공기 중으로 막 벗어나고 싶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전하가 어딜 벗어나지 않는데 I는 dQdt니까 그냥 I가 계속 똑같은 거야. 직류 아니야. 직렬. 저항의 직렬 연결해서 I가 계속 똑같습니다. 그걸 이용을 할 거예요. 얘를 저항을 3개 붙여놓나 RLC를 붙여놓나 형태는 똑같으니까 R이나 L이나 C에 지금 어떻게 생긴 전류가 흐른다는 거야? 똑같이 생긴 전류가 흐른다는 거야. 똑같이 생긴 전류가 흐르면 얘는 전류가 똑같고 전압이 다르게 되겠죠. 전류가 똑같고 전압이 달라지는데 그 전압이 달라지는 걸 이용을 하려면 얘를 이렇게 두면 안 되겠어. 이걸 이렇게 두면 안 되겠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다시 그릴 거냐면 이번엔 I를 기준으로요. I가 셋 다 똑같이 흐르니까 여기에서 전압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보는 거야. 어차피 얘는 똑같죠. 방향이 같으니까. 근데 L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겼어요? V보다 I가 느렸잖아. 그러면은 I보다 V가 빠르게 되겠죠. C는 I보다 V가 느렸잖아. 그러면 V가 이쪽에 가서 그려지겠지. 90도, 90도.
얘가 V, 얘가 I. 얘가 V, 얘가 I. 이 경우에는 I의 반지름이 어때요? 똑같아야지. 얘는 뭐에서? RLC 직렬 회로에서. 아까 위에 그렸던 건 뭐예요? 그냥 교류 전원에 RLC가 각각 하나씩 걸려 있을 때. 근데 얘네들을 다 똑같이 걸어놓게 되면 I가 같은 방향을 향하게 된다. I가 똑같이 흘러야 되기 때문에 반지름도 똑같고요. 그거에 따라서 V가 달라지게 된다. 요 내용을 응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기로 했냐면 V에 대해서 I가 분명히 어떤 평행이동을 한 값이 나올 것 같은데 나올 것 같아요? 몰라. 나올지 몰라. 그냥 사인 오메가 t니까 사인 오메가 t로 했어. 그 다음에 평행이동 한다고 찍었어. 여기서 찍기 이미 들어갔습니다. 찍기. V가 사인이 된다고 해서 I가 사인이 똑같이 되라는 보장이 있냐? 똑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찍었어.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뭘 해요? I가 똑같다라고 가정을 한 다음에 V를 구할 거예요. 근데 I가 지금 어떻게 생겼습니까? I가 지금 I 사인 오메가 T라고 생겼다 라고 바꿨어요. 여기서는 이만큼 빼야 된다며. 근데 어차피 I를 구할 거니까 I를 0도에다 놓는 게 더 편하겠어. 그래서 얘를 0으로 만들고 얘를 이렇게 만들자. 요게 낫겠어 라고 바꿔서 쓴 거예요. 그래서 I가 지금 다 0도에 가 있고 V가 그거에 맞춰서 위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럼 I가 이렇게 되면 V는 어떻게 구합니까? 너무 간단하지. 너무 간단하지. 사인은 어떻게 구해요? 얘는 그냥 사인이 똑같아. 위상 차이가 없어. 얘는 사인이 위상 차이가 있어. 어떻게? 빠르게 가니까 플러스. 그 다음에 얘는 느리게. 얘가 지금 오른쪽으로 이동해요. 얘가 왼쪽으로 이동이고. 그거를 여기서 보면 더 직관적이네. 플러스 2분의 파이니까 플러스 2분의 파이만큼,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놓은 거네. 사인 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그려놓고 앞에 계수 어떻게 잡았어요? V는 IR, V는 IX, V는 IX 이렇게 이제 잡아놓은 거예요. 풀렸어. 이게 답이야. 이게 답. 그냥 여기서 찍기 하는 순간 앞에 위상자 구했던 거 가지고 그냥 싹 다 해결했어요. 오, 좋은데? 그러면 이제 관심사는 뭐예요? 아까 이 문제 풀었을 때 얘가 지금 12V면 여기 2V, 여기 4V, 여기 6V 걸려갖고 얘네들의 합이 12V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이래야지 방정식을 잘 푼 게 돼요. 내가 1A를 구했다라고 하고 땡이 아니고.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얘랑 얘를 더한 게 원래 뭐가 돼야 된다? Vmax 사인 오메가 t에 플러스 파이. 그럼 파이가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 Vmax는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 이걸 이제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일단 개별 전압은 다 구했는데 개별 그 공통 전류도 구했고 개별 전압도 구했는데 그래서 얘네를 다 더하면 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얘를 어떻게 구하냐? 얘를 어떻게 구해? 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때 이제 위상자 도표가 파워풀하게 나오게 되죠. 자, 얘가 Imax가 원점에서 출발하는 형태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VL은 90도 빠르고 VC는 90도 느리고 VL은 똑같고 이렇게 위상자 도표를 그릴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화살표를 해놓고 나서 Vmax가 나타나는 지점을 살펴보면 얘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구할 수 있다라고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Y축은 Y축끼리, X축은 X축끼리. 그러면 VL이랑 VC 먼저 계산한 다음에 VR이랑 놓고 사각형 그려서 삼각형의 빗변 구하면 되겠죠. 그렇게 구했더니 Imax가 다 공통으로 들어갔었잖아. 왜냐하면 V는 IR, V는 IX, V는 IX 이걸 다 썼으니까. 그래서 I를 공통으로 끄집어내고 얘만 남길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다시 이 관계에서 뭘 쓸 수 있어? 이렇게 생긴 복잡한 식을 쓸 수 있는데 얘를 이 상태로 두고 싶지 않아.
계속 오배 법칙 형태로 쓰는 거에 지금 재미가 들렸거든.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걸 뭐라고 이름을 붙일 거냐면 임피던스라고 이름을 붙일 거예요. 임피던스라고 이름을 붙이면 이제 V는 IZ라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V는 IX, V는 IXL, V는 IXC 막 이런 거 쓰고 V는 IZ 쓰는데 일반 물리학에서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공으로 넘어가면 똑같이 임피던스라고 부르는데 리액턴스라고 안 부르고 걔들도 다 임피던스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문자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념을 알아놓는 게 중요해. 얘를 알파벳으로 공식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공 책이 달라지면서 알파벳이나 막 이런 것들이 바뀔 수도 있고 이름이 바뀔 수도 있어서 그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도 불리고 이렇게도 불리는구나 라고 그때 가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뭘 좀 기억하자? VL은 I, XL, VC는 I, XC, 그 다음에 VRLC는 I, Z. 임피던스. 이렇게 생긴다. VR은 I, R. 이렇게 생겨지고요. 공식을 간단한 형태로 만들어주면 되게 좋은 일이죠. 그리고 얘네들이 다 오메 법칙 대신 쓰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 밑에 분모에 들어가는 애들의 단위가 다 뭐겠습니까? 옴이 돼요. 옴. RLC 직렬 회로를 그래서 조금 간단하게 풀어보았다. 얘도 원래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Vmax를 구하는데 I가 원래 이렇게 그려지는 애일 때 V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애라고 하면 얘 Vmax를 구하려면 얘네들을 다 더한 다음에 미분을 해서 그 값이 어딘지를 찾아야 돼요. 그 값이 어딘지를 찾고 그 값이 두 개가 찾아지면 걔네들을 반으로 나누면 진폭이 나와. 그래서 Vmax를 구하고 그 값이 나오는 지점이 그 90도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냐? 라는 걸 보고 파이를 찾아요. 근데 이런 거 안 하고 싶잖아. 그지? 누가 봐도 이런 거 안 하고 나도 안 하고 싶은데 뭐. 그래서 얘들을 가지고 뭘 한다? 그냥 위상자 도표를 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쓴다. 이게 간단한 방법이다. 그래서 위상자 도표를 앞에서 이해하기가 되게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요거를 그냥 그 각도에 대해서 반지름 표시를 하는 거다라는 개념을 갖고 그래봤자 3개밖에 안 나오니까 얘를 막 총 뭐에 대한 걸 새로 그려봐라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R이랑 L이랑 C에 대한 위상자 도표 그리는 거밖에 안 나오니까 그냥 그걸 외워서 자 임피던스를 구할 때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다. 이렇게 임피던스를 구했다. 그러면 지금 Vmax를 구했는데 사실 파이를 아직 안 구한 상태잖아요. 그죠? 여기서 얘를 구하고 싶었단 말이야. 얘까지는 구했어. 피타고라스 정리로. 얘를 구해야 돼. 근데 얘도 위상자 도표를 구할 수 있어. 얘도 위상자 도표를 구할 수 있는데 자 요렇게 된 데에서 파이라고 하는 건 i보다 몇 도를 더 회전했냐 라는 거기 때문에 Vmax가 나타났을 때 그 이제 파이가 되는 값을 구하는 거죠.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이렇게 써보자. 그러면 요게 이제 파이만큼 이렇게 회전을 했으니까 그죠? 이렇게 이제 회전을 하게 된 요 상태를 뭘로 구하겠다? 탄젠트로 구하겠다. 탄젠트니까 요 값분의 VR분의 VL-VC 이렇게 쓴 거예요. 그 탄젠트 인버스 취한 거고 얘네들을 보니까 I가 역시 공통으로 들어가서 약분하고 남으면 이렇게 리액턴스들로 얘를 구할 수 있다. 괜찮은데? 그래서 V를 찍어서 풀었다. 다 구했다. 근데 사실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제가 아니었다. I가 아니었다.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에너지였다. 에너지를 구해봅시다. 에너지를 구하는 대신에 지금 뭘 구하고 있냐면 P는 에너지 나누기 시간 해서 어차피 시간에 대한 그 소모율 걔가 이제 궁금하니까 전력을 이렇게 구하기로 했다.
전력을 V랑 I를 곱하는 건 그냥 공식입니다. 공식. 이거 외워야 되는 거예요. 사실 유도를 할 수는 있지만 외우는 게 마음 편합니다. 자, I는 어떻게 했습니까? I는 V를 다시 원점에서 출발하는 거로 바꿨어요. 그럼 I가 파이만큼 왼쪽으로 옮겨간 형태가 되겠죠. 만약에 I가 원점에서 출발하는 거로 바꿨어요. 그럼 V가 파이만큼 오른쪽으로 옮겨가는 거로 바뀌겠죠. 그래서 그냥 상대적인 관계여서 그냥 이렇게 썼다 저렇게 썼다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쓸 건데 그렇게 해서 막 복잡한 이런 거 막 써가지고 이거 막 고등학교 때 배우는 그거잖아요. 그거 써가지고 얘를 계속 막 전개를 쭉 해봤더니 뭘 계산하고 싶냐면 얘를 그냥 P는 전력 함수 하면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게 지금 궁금한 게 아니라 교류회로는 얘가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변하잖아. 변하면은 뭐 에너지를 안 쓰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이제 계산을 하고 싶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얘의 평균값을 알고 싶어요. 평균값. 그래서 평균값을 구할 건데 이 평균값이라는 건 어떤 얘에 대한 그래프가 나오면 막 복잡하게 나올 수 있는데 이것들을 적분한 다음에 사각형으로 만들었을 때 이 사각형의 요 y값이 얼마냐라는 거예요. 이해 갔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값이 있어. 그럼 이 면적 구할 수 있잖아요. 여기까지 면적을 구합시다. A부터 B까지. 얘 평균이 얼마냐? 라고 물어보면 이 면적 구한 다음에 걔를 뭘로 나눠? 가로 곱하기 세로로 만들 거야. 같은 면적의 직사각형으로. 그러면 B 빼기 A. 이렇게 나누면 Y값이 나오는데 이 Y값이 평균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걸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 얘를 해놨어. 이렇게 계산하면 쉬운데 이렇게 하고. 그래서 결과로 나온 게 뭡니까? 얘예요. 얘.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나온 걸 봤더니 그냥 V랑 I랑 곱하는 형태였으면 좋겠는데 V랑 I랑 곱하는 형태가 지금 아니잖아. 야, 아니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를 루트 2씩 나눠갖고 여기다 끼워 넣어. 루트 2씩 나눠갖고 끼워 넣으면 맥시멈 값 대신에 I max 나누기 루트 2라고 한 값을 I RMS라고 쓸 거고요. V max 나누기 루트 2라고 한 값을 V RMS라고 쓸 거예요. 그러면 공식이 조금 더 간편해지죠. 평균 전력에 대해서 그냥 전압이랑 전류를 곱한 값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요 얘기가 사실 앞에서 먼저 나오는데 생략을 했으니까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아까 교류 전원에 저항 붙였을 때 이미 이제 소개가 돼 있던 값이었는데 요런 값을 쓸 거예요. I의 평균 같은 걸 계산해 보고 싶어. I의 평균을 계산해 보고 싶은데 지금 I가 사인 그래프다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올라간 게 똑같아. 올라가고 내려간 거 다 적분하면 그냥 0 나와. 이렇게 생긴 거로는 평균의 개념을 잘 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통계 시간에 배우는 표준 편차의 개념처럼 얘를 제곱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평균을 내는 뭐 그런 방식으로 이제 넓이에 대한 감을 쓸 거예요. 그래서 얘를 다 올려, 제곱을 해서 올려.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인 것도 위로 다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다 위쪽으로 올린 다음에 걔네들을 적분한 값이 다시 사각형이 되도록 만들게 되면 그 값이 루트 2가 된다. 여기서도 같은 공식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값이 이런 관계에 있는데 얘를 우리가 아주 그냥 잘 이용한다. 요 루트 2가 그래서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 값이라는 거야. 아무튼 얘가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그려지면 얘가 이제 대칭이 아래 위 대칭이면 여기가 I max일 때 I RMS 정도 루트 2로 나눈 거. 이 값을 쓰면 에너지에 관한 얘기를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루트 2 정도 된다. 그래서 만약에 Vmax야. 그러면 VRMS가 돼서 우리가 220V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값은 이 값이에요. 이 값. 코드에 이제 이렇게 플러그 꽂고 전압이 얼마나 나오지 측정을 해보면 막 220보다 훨씬 높게 나오는 값들이 있을 수 있는데 걔는 우리가 요 값 RMS 기준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원래 맥스는 더 크게 나와서 그렇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력까지 구해봤어요. 그래서 RMS라는 표현까지 알아봤고요. 지금 그냥 개념상으로는 결국에 다 뭐 키르요프 법칙 써가지고 푸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고, 전력도 그냥 VI 곱해가지고 나타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와중에 리액턴스나 임피던스나 저 뭐야 RMS 전류나 전압 같은 이런 이제 새로운 개념들이 나왔다라는 게 조금 중요하겠습니다. 자, 공명 알아보겠습니다. 공명. 그래서 RLC 회로에 대한 특성을 봤어요. 이렇게 임피던스로 표현하는 걸 봤어. 이 식을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무슨 현상이 있냐면, 여기가 이제 전류의 값을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나의 회로를 R이랑 L이랑 C로 만들었을 때 뭐가 생기냐면, 내가 이 값을 얼마로 주느냐에 따라서 I의 값이 얼마가 되는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I의 값을 결정을 할 때 I를 작게 만들고 싶거나 크게 만들고 싶거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이게 최대로 크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고민을 한번 해본 거예요. 얘가 최대로 크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고민을 해봤는데, 분모가 루트가 씌워져 있으니까 수학적으로 제가 0 밑으로 떨어지질 않아. 0 밑으로 떨어지질 않아. 근데 R 값을 내가 고정해서 걸었어. R 값을 어떤 값으로 걸었어. 그럼 심지어 R 밑으로 떨어지지도 않아. 근데 얘는 0으로 만들 수 있어. 분모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I가 커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분모가 제일 작은 때가 언제냐라는 거에 관심이 생겨요. 분모가 언제 제일 작겠습니까? XL 빼기 XC가 0일 때. XL 빼기 XC가 0이 되면 분모가 제일 작아지고 I가 제일 커지게 돼요. 그래서 전류가 이상하게 커지는 이런 순간이 있어. 회로를 만들어 놨는데 L이랑 C를 조절해가지고 무언가를 하게 되면 얘가 엄청 커지게 되는 순간이 있는데, 얘를 뭐라고 한다? 공명이라고 한다. 이미 역학에서 여러분들이 공명에 대한 개념을 들어서 알고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얘기들 할 때 공명에 대한 얘기들을 쓰냐면, 막 다리랑 막 공명 진동수가 맞는 바람이 불어가지고 다리가 무너졌더라, 막 이런 거. 막 군인들이 공명 진동수를 맞춰가지고 다리를 걸어가다가 하필이면 그게 딱 맞는 바람에 다리가 무너졌더라. 어떤 사람이 소리를 고음을 냈는데 그게 공명 진동수랑 딱 맞아가지고 컵이 깨졌더라. 이런 거 할 때 되게 맛있어요. 에너지가 막 증폭돼가지고 갑자기 막 뭔가 파괴적인 힘이 발생을 했을 때, 그럴 때 공명 진동수라는 말을 쓰는데, 진동을 해야지만 진동이 아니고 그냥 그래프가 그렇게 그려지면 진동이었던 것처럼, 얘도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공명인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겠네. 뭐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겠습니까? 얘가 지금 이걸 만족하면 오메가가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 오메가에 따라서 그러면 I가 바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XL이랑 XC가 사실은 핵심인데, XL이랑 XC가 둘 다 오메가로 표현되는 애니까 오메가를 바꾸게 되면 얘를 엄청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런 때가 온다. 그러면 오메가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어요. 이렇게 오메가에 대한 그래프를 봅시다. 얘가 오메가를 쭉 바꿨는데 XL이 더 클 수도 있고 XC가 더 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대칭 형태가 돼. 오메가에 대해서 대칭 형태가 되고, 오메가는 사실 별로 안 변했는데 8에서 10까지 별로 안 변했는데 얼마큼밖에 안 변했습니까? 2밖에 안 변했잖아. 2만큼 변했다는 게 얼만큼 변했다는 거야? 4분의 5만큼밖에 안 변했어. 4분의 5면은 20%야, 25%야. 그만큼밖에 증가를 안 했는데, 얘는 지금 몇 배가 됐어요? 7배가 증폭됐어요. 이런 효과가 일어난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막 흐르고 있는 I에 비해서 갑자기 엄청나게 그 증폭이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오메가 때문에 일어난다. 그 회로에서 만들면 얘가 오메가를 어떻게 조절을 하겠습니까? 회로에서 오메가를 어떻게 조절해? 이게 여러분들이 막 처음 보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처음 볼 수도 있겠구나. 라디오나 옛날 TV 같은 거 보면 채널을 막 이렇게 다이얼로 돌린단 말이에요. 다이얼로 돌려가지고 막 지지직 하다가 갑자기 라디오가 딱 잘 나오는 채널이 잡히고 그래. 그런 기계들이 있어요. 본 적이 없지? 그래, 그럴 수 있어. 박물관 같은 데 가면 있습니다. 아, 진짜.
이걸 박물관이나 가야 볼 수 있다니. 이렇게 생긴 애들 돌리면은 갑자기 막 소리가 잘 나오고 이래요. 이런 이제 그 역할을 어떻게 하냐는 거야. 오메가를 어떤 식으로 조절하지? 어떤 식으로? 오메가가 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이건 전공 시간에 배우겠지. 전공 시간에 잘 배우고 나중에 나 알려줘요. 도대체 오메가를 어떻게 조절하면 아이가 이렇게 켜지게 되는지. 일단 여기까지 해가지고 뭘 다 했냐면 교류 회로에서 RLC 직렬 회로의 어떤 기능적인 요소들, 그리고 그걸 이해하기 위한 사전 작업들 이렇게 이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가 나와? 뜬금없이 변압기와 전력 전송이 나오네. 변압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얘는 지금 변압기라고 만들어 놓은 애인데 이 교류 전원을 변압기의 한쪽에 이제 걸어 놓으면 이 구조물이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얘도 코일이고 얘도 코일이잖아요. 이게 이제 코일이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에 자기장이 발생을 할 건데 자기장이 요 1차 코일에서 2차 코일까지 연철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거야? 전달이 되면 자기장에 변화가 생겼으니까 유도 전류가 생겨야 되겠죠. 그래서 2차 코일에는 전원이 연결이 되지 않았는데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걸 처음 봤냐? 처음 보지 않았어. 무선 충전할 때 이미 봤어. 상호 유도 계수 같은 얘기를 하면서. 근데 얘는 그거랑 조금 더 다른 얘기로 쓰려고 해요. 무선 충전에 관한 얘기도 유사하게 상호 유도 계수로 설명할 수 있지만 V1도 패러데이 법칙이고 V2도 패러데이 법칙일 때 코일의 가문수에 따라서 다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얘는 지금 V1이랑 V2가 어떤 관계에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냐면 여기에 생긴 자기선속이 여기에도 그대로 전달된다고 할 때 자기선속이 똑같다라는 공식을 기준으로 이런 관계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V1이 220V야. 근데 스마트폰 충전할 때는 그만큼 쓰면 안 돼. 220V 스마트폰에 그대로 집어넣으면 사망각이야, 사망각. 그래서 전압을 좀 낮춰줘야 되겠어. 그러면 집에다가 그 전압을 다르게 쓰는 도구를 이제 만들어 놓은 게 되게 많으니까 그 도구를 충전하려면 집에 콘센트에 5V짜리도 넣어주고 30V짜리도 넣어주고 110V짜리도 넣어주고 막 이러면 집이 엄청 복잡하게 생기지 않겠어요? 건축을 할 때? 그러니까 그걸 집을 건축을 할 때 220V는 일관되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얘를 변압하는 역할을 하는 걸 그 도란스라고 부르지. 도란스. 그 코드 그 뭔가 그 덩어리 큰 부분에 숨겨 놓는 거야. 이런 게 이제 숨겨져 있는 거지. 요런 구조물이. 그래서 요런 구조물이 숨겨져 있으면 얘가 여기 지나가서 전압이 다운되면서 여기서 이제 낮아지게 된다. 그럼 N1하고 N2B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V1에 비해서 V2를 작게 만들고 싶으면 N2를 덜 감아야 되겠죠. 덜 감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비율에 따라서 결정되는 일이에요. 집에 못 쓰는 그 코드 같은 것들, 그 뭔가 덩어리가 있는 코드들, 그런 거 있으면 까보면 안에 정말로 이런 구조물들이 있어요.
이런 구조물들이 있어서 아, 변압기는 이렇게 생겼구나. 그럼 가문수도 세보면 아, 이게 몇 대 몇으로 지금 낮추고 싶은 거구나.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전압을 낮추는데 아무튼 저렇게 쓴다라는 얘기가 지금 소개가 됐는데, 얘가 왜 소개가 됐냐면 유도 개수에서 여기서 지금 발전기 소개했었고, 그 다음에 무선 충전은 어디 나왔었어? 아, 여기 나왔구나. 여기 나왔어. 그래서 30장에 나왔던 개념이랑 31장에 나오는 개념을 응용해서 만들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32장에서 각각 하고 있는데, 앞에 내용은 좀 복잡하고 뒤에 내용은 수식이 간단해가지고 얘는 별로 비중이 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변압기가 진짜 엄청 중요하고 많이 쓰이는 애다. 얘도 많이 쓰이고 얘도 많이 쓰이고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휴식. 전자기파.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응? 이게 핵심이야.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다 무선 통신 다 쓰고 있으니까 전자파 다 받고 있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앞에서 전기랑 자기를 되게 열심히 배웠는데, 전기랑 자기랑 열심히 그냥 배워가지고 전류가 흐르네 마네, 회로 분석을 하네 마네 이런 얘기만 하다가 갑자기 왜 이게 파동이 되냐? 갑자기 왜 이게 파동이 되지? 이거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배웠던 몇 가지 방정식이 있는데 어디서부터 복습을 하는 거냐면 22장에서부터 복습을 하는 거예요. 중간고사 이전 범위부터 복습을 해서 그때 배웠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방정식 4개를 끄집어내서 그 4개에 대한 연립 방정식을 풀 거예요. 연립 방정식이 어떻게 생긴지는 알아? 연립 방정식 본 적이 있어? 자, 연립 방정식 하나만 풀고 지나갑시다. 2x 플러스 3y는 5, x 플러스 2y는 3. x랑 y는 얼마입니까? 이거 x랑 y 구하려면 어떻게 풀어요? 없애야 되겠죠. 일단 밑에 식에다 2를 곱하면 참 좋겠네, 그지? 2를 곱해. 2x 플러스 4y는 6. 그래서 빼. 이렇게 빼면 y는 1. y는 1 나왔으니까. x 플러스 2y가 3이었으니까. 얘가 1이면 x도 1이네. 이런 식의 이제 풀이법 뭐라고 합니까? 소거 하는 거잖아요. 소거. 일단 x랑 y가 각각 있고, 그렇게 생긴 식이 양쪽 x, y가 다 껴있고, 그렇게 생긴 거에서 하나씩 소거해서 x는 뭐 y는 뭐 이렇게 이제 푸는 걸 연립방정식 풀이라고 합니다. 연립방정식을 풀 거예요. 그러면 일단 연립방정식이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미지수가 어떤 게 궁금한지를 알아야 되겠네. 전기와 자기에서. 일단 그걸 할 거예요. 그게 이제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야. 앞에서 방정식 4개를 뭘 추렸는지 설명을 한 다음에 그거의 연립방정식을 풀었다. 요 얘기가 33.3까지 나와요. 그러면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나온 그 해를 가지고 뭘 구하냐면, 저기까지 이제 수학이야. 33.3까지 수학이면 그 이후에 다시 물리로 넘어가서 에너지 전달에 관한 내용을 공부합니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내용부터 보면, 뭘 4개를 추렸냐? 가우스 법칙. 이거 제일 처음 배운 23장에서 배운 거네요. 가우스 법칙. 전기장에 관한 가우스 법칙. 그 다음에 자기장에 관한 가우스 법칙. 엄청 강조했었네. 전기장에 관한 가우스 법칙은 우변에 있는 게 뭐? 전기장의 원천. 그죠? 자기의 가우스 법칙은 우변에 있는 게 뭐? n극과 s극을 나눌 수가 없다. 그래서 0이다.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이 똑같다. 그거 이제 전기장하고 자기장의 특성에 관한 내용을 공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식이 뭐예요? 패러데이 법칙. 뭐야 이거? 내가 아는 패러데이 법칙이랑 다르게 생겼는데? 내가 아는 패러데이 법칙은 저렇게까지 복잡하게 생기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입실론 하나 쓰면 됐었는데 그 입실론이 전이 차이였잖아요. 근데 전이랑 전기장의 관계식이 있어요. 전이랑 전기장의 관계식이 있어서 전이랑 전기장의 관계식, 전이와 자속의 관계식 두 개를 엮어서 전기장과 자기선속의 관계식을 썼어요. 그리고 이거 패러데이 법칙 그대로 이제 갖다 쓴 거지 사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앙페르 법칙이 있어요. 앙페르 법칙. 앙페르 법칙은 요거 빼빼로 할 때 설명했죠. 빼빼로 기억나? 빼빼로? 빼빼로 할 때 I를 둘러싼 선적분을 하면 자기장을 구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어색하게 생긴 애들이 하나 붙어있네. 그래서 33.1에서는 저 어색하게 생긴 애가 왜 갑자기 붙어있지? 라는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렇게 4개를 뽑았어요. 4개가 중요하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기장에 대한 면적분, 자기장에 대한 면적분, 전기장에 대한 선적분, 자기장에 대한 선적분, 요렇게 해서 이렇게 대칭이 되는 두 개. 전기장, 자기장. 전기장 독립적인 내용, 자기장 독립적인 내용. 전기장과 자기장의 교류, 전기장과 자기장의 관계. 이렇게 해서 둘이 서로 상호작용 있는 이 관계에 대한 걸 푸니까 사실 앞에서 설명했던 이 x랑 y가 섞여 있는 이 연립방정식은 이 뒤에 2개에 해당하겠죠. 그죠? 요걸 풀고 싶은 거야. 근데 요걸 풀고 싶은데 제한 조건이 좀 필요해. 왜냐면 적분식이라 좀 어렵게 생겼잖아. 우리가 그냥 그 중학교 때 배우는 연립방정식보단 좀 어렵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푸는데 그럼 이렇게 4개를 연립해서 뭘 구하고 싶을까? 무엇을 구하고 싶을까요? 이 방정식에서 구하고 싶은 것은 전기장과 자기장을 각각 구해보고 싶습니다. 연립해서요. 왜냐면 여태까지 배웠던 것들이 다 자꾸 지들끼리 막 상호 막 작용을 하잖아. 그럼 얘들을 독립적으로 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E랑 B를 구하고 싶어. 그런데 일단 앙페르 법칙이 이상하게 변했으니까 저 이상하게 변한 앙페르 법칙에 대한 얘기부터 해봅시다. 앙페르 법칙 우리가 배운 건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B에 대한 선적분을 하면 I하고 관계가 있다. I를 둘러싼 선적분 경로를 잡으면 자기장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은 자기장이 다 생기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다 구하려고 해봤는데 어떤 상황에서 지금 구하는 걸 생각해 봤냐면 오른쪽 그림과 같은 상황에서 구하는 걸 생각을 해봤어요. 오른쪽 그림은 지금 끊어져 있는 그림이에요. 축전기가 중간에 이제 달려 있는 형태이지. 저 상황에서 전류가 흐른다라고 생각했을 때 전류는 사실 도선이 있어야 계속 흐르는데 근데 축전기가 저렇게 이제 붕 떠 있으면 중간에 틈이 생기면서 전류가 흐를 수가 없어. 그잖아요. 얘는 현상적으로 그래.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패곡선을 하나 잡았어. 패곡선이 지금 점선으로 저 돼 있는 거야. S1이라고 써 있는 저 점선 부분. 근데 패곡선을 잡으면서 패곡면을 같이 잡아봤어요. 저 이상한 무슨 악기같이 생긴 이 둥근 면하고 판판한 면하고 같이 잡아놓고 S1에서 앙페르 법칙을 생각을 해볼 거고 S2에서 앙페르 법칙을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근데 S1에서는 앙페르 법칙이 성립해. 왜냐면 전선이 있으니까. 전선이 그냥 쭉 이어져 있으니까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긴다. 이 오른손으로 표현되는 이 법칙이 잘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S2의 측면에서 이걸 생각을 해보면 자기장은 분명히 있잖아. 경로 P에 자기장이 이미 생긴 상태야. 그런데 전류는 흐르지 않아. 끊어져 있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모순 아니냐? 그렇지 않다. 근데 축전기에는 원래 전류가 그냥 연속적으로 흐르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근데 패곡면을 저렇게 수학적으로 잡는 바람에 생기는 이 이상한 문제에 대해서 저 부분에도 전류가 흐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저 부분에 전류가 흐른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전류는 안 흐르잖아. 그래서 가상의 전류를 생각을 해서 수학적으로 넣어줘야 되겠어. 근데 저 부분에 마침 뭐가 생기냐면
마침 전기장이 생겨. 전기장은 어떻게 생깁니까? 축전기가 있으니까 전기장이 생기죠, 그죠? 전하가 모여 있으니까 이 플러스 Q에서 마이너스 Q로 가는 전기장이 생겨. 그렇다는 얘기는 전기장 때문에 생기는 전기 선속을 마치 전류처럼 생각하면 안 되겠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없어. 야, 이건 되게 천재여야 할 수 있어요. 인류 역사에 이 생각을 한 사람 그냥 맥스웰 한 명뿐인 거야. 근데 아무튼 저 사람이 하는 바람에 되게 좋은 걸 쓸 수 있게 된 거지. 자, 여기에서 생기는 전기장이 전류를 대신한다. 근데 얘를 전류로 표현해야 앙페르 법칙을 그대로 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생긴 전류를 얘 때문에 생긴다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수식이 얘랑 딱 맞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걸 집어 넣었다. 자, 얘는 전기 선속이고요. 그래서 S2와 같은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저런 걸 구할 수 있는데 그러면 식이 어떻게 바뀌냐? 식이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래서 요 상황에서는 I를 쓰면 되고 이 상황에서는 ID를 쓰면 되는데 얘를 변이전류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얘가 실질적으로는 IT가 이렇게 이제 도입이 된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얘를 풀어서 쓰게 되면 어떻게 된다? 다음과 같이 써질 수 있다. 그러면 자 됐어. 이 식을 이렇게 쓸 수 있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 축전기와 같은 상황에서 이런 이제 묘사가 필요했다. 그렇지 않으면 설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얘를 연립해. 연립 생략. 연립해서 나온 방정식이 이거다. 얘가 방정식이 왜 튀어나와? 방정식이 튀어나오는 게 핵심이 아니고요. 2랑 B를 구해보려고 한 거예요. 그 이상하게 생긴 4개의 연립 방정식에서 2랑 B를 구해보려고 했는데 막 이렇게 지지고 볶고 하니까 튀어나온 애가 얘야. 그래서 2랑 B를 구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튀어나온 애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왜 미분 방정식이 지금 튀어나온 거야. 적분에 대한 연립 방정식도 지금 생각하고 싶은데 미분에 대한 연립 방정식이 이렇게 또 나오면 어떻게 해? 근데 그래도 2랑 B가 지금 독립적으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2랑 B를 푸는 미분 방정식만 알면 각각 풀릴 것 같아. 그리고 신기한 게 얘들이 별로 그렇게 대칭 형태로 생기지 않았는데 이 좌변들은 대칭이지만 우변들이 대칭의 형태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겼는데 2랑 B의 미망이 똑같은 형태로 나왔어.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미분 방정식을 풀고 싶잖아. 근데 2를 보면 전기장을 2번 미분한 거. 그 다음에 우변도 전기장을 2번 미분한 거야. 근데 좌변은 뭐에 대해 2번 미분했냐면 공간에 대해 2번 미분했고 그 다음에 우변은 시간에 대해 2번 미분했어요. 여러분들이 2번 미분한 값을 알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가속도 있어요. 가속도. 거리를 시간에 대해서 2번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와요. 그런 식으로 이제 2번 미분한 게 어떤 물리량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식은 전기장과 자기장에 대한 걸 독립적으로 구해보고 싶었는데 전기장은 공간에 대한 2번 미분한 게 시간에 대한 2번 미분한 거랑 어떻다? 비례한다. 비례상수는 뮤제로 입실론 제로고요. 뮤제로 입실론 제로라는 비례상수를 무시하면 사실 공간에 대한 2번 미분과 시간에 대한 2번 미분이 똑같다는 거야. 이렇게 생긴 함수가 뭐가 있냐라는 걸 이제 풀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저렇게 생긴 함수는 파동이 있어요. 파동이 저렇게 생긴 방정식을 따라. 근데 우리가 파동을 안 배웠어. 그럼 문제가 어려워. 그렇지만 아무튼 따라. 책의 앞부분을 보면 파동의 운동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파동의 운동. 파동이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줄이 전달되는 용수철이 전달되는 횡파 종파에 관한 얘기를 할 수 있고 펄스가 전달되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특이하게 이제 쓴 부분이 뭐냐면 펄스가
시간에 따라서도 이동하니까 변하는 함수고 공간에 따라서도 변하니까 공간에 대한 함수다. 그래서 x랑 t에 따라서 변하는 함수다라는 뜻으로 y, x, t를 썼어요. 파동이 전달되는 걸. 그리고 이렇게 이제 파동이 연속적으로 전달되는 거에 제일 간단한 형태를 사인 함수로 또 쓸 수가 있는데 사인 함수로 이 문제를 쓰게 되면 얘가 변하는 걸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썼냐면 저 노란 박스에 얘는 지금 사인 함수로 쓸 수 있는데 시간에 대해서도 속도를 가지고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공간에 대한 변화도 겪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시간에 대한 변화는 지금 어떻게 나오냐면 파동이 움직인다라고 하면 이 높이가 만약에 이 수면인데 여기가 수면인데 수면에서 파도가 치고 있고 공이 하나 떠 있다고 해봐요. 그럼 공이 제자리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죠. 시간에 따라서 이 위치가 변하는 걸 파동의 시간에 따른 변화라고 하고요. 공간에 따라서 변하는 건 얘가 진행돼. 파동이 이렇게 사인함수가 가. 그래서 공간에 따라서도 얘가 퍼져 나가게 되고 시간에 따라서 그 위치도 계속 변하니까 이걸 시간과 공간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면 공간은 3차원이잖아. 근데 문제가 어려워지니까 그 중에 1차원만 따서 자, x에 대해서도 변하고 t에 대해서도 변하는 사인 함수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이제 써놨어요. 이게 파동 함수야. 그러면 사인 함수 같은 경우는 한 번 미분하면 뭐가 나옵니까? 코사인. 코사인을 또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맞나? 그렇게 나오잖아. 그런데 얘를 봐봐요. x에 대해서 미분을 해도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이렇게 나오고 t에 대해서 미분을 해도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이렇게 나오는데 차이는 뭐냐면 v가 붙어있냐 안 붙어있냐 이것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생긴 걸 두 번 미분하면 어차피 x에 대해 두 번 미분을 하나 t에 대해 두 번 미분을 하나 상수만 튀어나오고 형태는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함수가 만족하는 방정식이 있어. 걔가 만족하는 방정식이 무슨 방정식이야? 선형 파동 방정식. 요거 봐봐, 요거. 요렇게 생긴 거. 요렇게 생긴 파동 방정식을 만족해요. 노란 박스. 파동 y로 나타내고 싶을 때 y를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는 거나 y를 t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는 거나 둘이 그냥 비례를 한다. x가 vt일 때. x가 vt일 때 저런 식을 만족한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값을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했고 t에 대해서 두 번 미분했는데 둘이 그냥 비례상수 껴있고 같다라는 등식으로 표시가 되면 얘는 파동이다. 얘는 파동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야? 얘가 지금 그렇게 생겼으니까 전기장은 파동이다. 자기장은 파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전기장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전기장에 변화가 있으면 자기장이 있어요. 그죠? 자기장에 변화가 있으면 전기장이 생겨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파동이어서 계속 변한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늘 같이 생긴다는 거야. 늘 같이 전자기파의 형태로 생긴다는 거야. 그리고 얘가 지금 뮤제로 입실론 제로가 뭡니까? 좀 아까 봤던 내용에 의하면 어디 갔어? 여기 파동 방정식. 요 자리에 들어가는 개수가 속도하고 관련된 값이어야 되죠. 파동의 속도하고 관련된 값이어야 돼요. 그러면 이 값이 다음과 같이 전개가 되면서 이 전자기파의 속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뮤제로랑 입실론 제로를 넣어보면 나오는 속도가 있는데 속도를 구해봤더니 얘가 누구랑 똑같아? 빛의 속도랑 똑같아요. 빛의 속도랑 똑같아서 전자기파라고 하는 게 빛이랑 똑같은 애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서 얘가 파동이니까 어떤 특성을 가져요? 파장이나 진동수를 가지게 돼요. 그럼 빛도 파장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겠지? 그럼 빛이 파장이 딱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파장만큼만 정해지냐? 수학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얘가 엄청 끝에서 끝까지 그냥 갈 수 있는 거야.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파장이라는 게 갈 수가 있어. 그러면
눈에 보이는 파장의 영역대가 있고 그렇지 않은 파장의 영역대에 전자기파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전자기파를 뭐라고 부릅니까? 가시광선. 그렇지. 빨간색 바깥쪽에 있는 전자기파를 적외선, 보라색 바깥쪽에 있는 전자기파는 자외선. 이렇게 부르는 내용이 이 방정식을 토대로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한 건 다음과 같이 쓰기로 했어요. 뭐야? 좀 아까 사인이라며.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코사인이나 사인이나 지금 다 똑같이 취급할 수 있다. 어느 쪽으로 얼마큼씩 이동했느냐의 차이이다. 그래서 지금 코사인으로 썼어요. 코사인으로 쓴 이유는 코사인으로 써야 뒤에 내용이 전개가 쉬워서 그래요. 자, 그래서 2랑 B랑 코사인으로 쓰고 앞에 Emax가 개수로 붙고 Bmax가 개수로 붙는다. 둘 다 같은 형태이다. 그럼 얘네들이 똑같이 생긴 거야? 그렇지 않지. 얘네들이 수직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수직 관계. 요렇게 생겼어요. 2가 있으면 2에 대해서 B는 그거의 이제 수직. 그리고 얘네들이 진행을 하게 돼. 진행을 하게 되는데 S의 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세 개의 방향이 이렇게 정해집니다. 정해질 것 같은가요? 2에 대해서 B의 방향이 다음과 같이? 요거는 그냥 이 관계 때문에 나오는 거지. 요런 애들 때문에. 2가 있으면 B가 있고 B가 있으면 2가 있는 관계인데 얘네들 이거 뭐야 이걸로 하는 거 아니야. 요걸로 해서 생각해 보면 저런 관계에 있다. 그래서 얘네들이 E랑 B가 있고 파동의 형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을 C의 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 요런 얘기예요. 자, 저렇게 전자기파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얘가 빛이잖아. 빛이면 앞으로 뭘 전달해요? 밝으니까 에너지를 전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그러면은 전기장과 자기장의 세기에 따라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양이 정해지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걸 풀어보고 싶어. 그래서 그걸 풀 건데 지금 어떻게 풀기로 했어? 전력, 면적. 면적당 얼마만큼의 전력을 운송하게 되는지를 계산을 해보기로 했어요. 근데 그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거야? E랑 B랑 외적을 한 다음에 뮤제로로 나누면 S라고 하는 값이 나오는데 그게 면적당 전력을 얼마나 전송하냐의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하기로 했어요? 포인팅 벡터라고 부르자. 방향이 있으니까요. E랑 B가 외적을 취하면 요 S의 방향이 나오고 이게 아까 C의 방향이었고 그 다음에 얘가 어떤 전력을 운송하는 벡터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때 E랑 B가 사인 형태로 막 변할 거니까 얘도 사인 형태로 변하고 얘도 사인 형태로 변하고 그렇게 되면 S도 당연히 늘었다 줄었다 하게 되겠죠. S가 늘었다 줄었다 하게 되는 이 상황에서 앞에서 RMS 구할 때 했던 것처럼 얘도 뭘 해보고 싶어? 이 전달하는 거의 평균을 내보고 싶어요. 그래서 포인팅 벡터의 평균을 내고 파동의 색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얘는 지금 전류가 아니에요. 전류의 I랑 다른 거야. 얘는 파동의 세기를 나타내는 I예요. 세기, 인텐시티 그거 나타내는 I라서 전류가 아니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해? 당연히 요 계산으로 구하겠죠. 요 계산하는데 Emax랑 Bmax를 구한 다음에 걔들을 곱하고 뮤제로를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여기다 나누기 2까지 해줘야 돼요. 평균이라서 그래요. 평균이라서. 그런데 이 평균을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건 요 관계 때문에 그래요. 요 관계는 어디서 튀어나옵니까? 맥스웰 법칙에서 튀어나옵니다. 맥스웰 방정식의 결과로 튀어나오는 값이 있어요. 얘네들이 지금 이 상태의 방정식을 만족해야 되는 게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걸 만족하려면 다음과 같은 관계여야 한다. 이게 이제 중요한 공식입니다. B분의 2가 C이다. B분의 2가 빛의 속도이다 라고 하는 게 중요한 방정식이에요. 걔를 토대로 해서 이제 얘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도 있다.
E나 B만 알 때에도 파동의 세기를 구할 수 있다. 요거는 마찬가지로 전개를 해서 나오는 식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에너지를 에너지 밀도로 나타낼 수 있게 되었고, 지금 포인팅 벡터를 구해봤단 말이에요. 에너지를 전달을 했고, 그 에너지만 전달하냐? 그렇지 않다. 선 운동량도 전달을 한다. 그래서 운동량을 또 계산을 해보기로 해요. 운동량을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T가 뭐예요? T가 좀 어색한 문자이지만 얘가 에너지예요. 에너지를 왜 C로 나눕니까? 아, 요건 안 배운 거야. 그냥 공식이야, 공식. 공식 외웁시다. 이렇게 써요. 근데 왜 이렇게 쓰냐면 원래 배운 에너지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1학기 때 배운 운동량과 에너지는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전제가 뭐냐면 질량이 있는 물체에 대한 에너지와 운동량을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전자기파는 어떠냐면 질량이 없어. 질량이 없는 그 빛에 대한, 전자기파 광자에 대한 에너지나 운동량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네들이 이런 관계에 있다라고 하고 전개가 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얘랑 관련 없이 공식으로 외워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에 있을 때 얘는 운동량이야. 얘는 운동량이고 얘는 압력이야. 자꾸 막 같은 문자를 여러 개 막 쓰고 있으니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얘는 압력이고요. 단위가 아예 다릅니다. 얘는 운동량이었어요. 면적당 힘을 얼마나 가했냐라는 뜻으로 쓰는데, 이 힘이라는 게 뭐냐면 시간당 운동량의 변화량이에요. 시간당 운동량의 변화량? F는 ma인데 A는 dv dt니까 m dv dt, 얘는 d mv dt가 돼서 얘가 P예요. 얘가 P, 운동량. 그래서 F를 dp dt로 나타낼 수 있는데, 그러면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어. 압력이 다음과 같다. 근데 이 운동량은 위에서 이렇게 생긴 식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끌고 내려오면 다음같이 쓸 수 있는데, 그러면 C는 상수니까 앞으로 튀어나오고 얘가 에너지에 대한 미분, 이렇게 되면 압력이라는 걸 뭘로 나타낼 수 있다? 얘가 지금 뭐였냐면 얘가 전력이에요. 전력.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눈 거. 근데 그 전력을 면적으로 나눈 건 뭐냐면 포인팅 벡터예요. 앞에서 구했던. 그래서 포인팅 벡터를 빛의 속도로 나누면 압력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압력이 된다. 이 얘기는 뭐예요? 전자기파가 이렇게 진행을 하면 그냥 에너지만 전달하냐? 그게 아니라 정말 그 물리적인 압력으로 밀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밀게 된다. 여러분이 직사광선 앞에 가서 서 있으면 그늘로 옮겨가는 이유가 뭐야? 더우니까 그렇지.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옮겨가려고 하지 않아도 햇빛으로부터 압력을 쭉 받으니까 밀려나게 된다, 이런 뜻이야. 형광등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 형광등이 여러분들한테 전자기파를 보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어때야 돼? 형광등이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되게 무거워야지. 그래서 막 압력을 받으니까 지금 어때? 고개가 막 앞으로 숙여지게 되지. 그래서 형광등의 복사압 때문에 고개가 막 앞으로 숙여져 가지고 지금 다 졸고 있다, 이런 내용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복사압. 이 얘기를 지금 어디다 씁니까? 이런 걸 인공위성 같은 거 막 띄워 우주에서 보낼 때 써요. 태양이 정말로 우주 공간에 띄워놓으면 이게 지금 여기서야 막 공기도 있고 마찰도 있고 이러니까 별 효능이 사실 없는데, 우주에서는 공기 저항이랑 마찰이라고 할 만한 게 없잖아요. 그럼 태양이 그냥 전자기파를 보낼 때 그 압력으로 이동을 할 수 있게 돼. 그래서 막 우주선 막 SF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냥 날개 피고 막 날아가잖아요. 그냥 이렇게 피고 있으면 날아가는 거야. 태양 받고, 태양의 복사압 받고. 그런데 SF 영화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인공위성에서 이런 걸 씁니다. 그래서 우주 저 너머로 막 넘어가는데 씁니다. 심지어 레이저 포인트도 복사압을 보낼 수 있다. 안테나에서 전자기파가 발생한다. 그래서 전자기파를 발생해서 얘를 유용하게 쓰는 이 내용도 좀 알아봅시다. 이 안테나의 형태가 이렇게 생겼는데,
앞에서 파동이 그러면 전기장과 자기장이 있으면 파동이 발생을 해서 전자기파가 생기는데 그러면 전자기파라고 하는 걸 내가 일부러 만들어내고 싶으면 전기장하고 자기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사인 함수의 형태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사인 함수의 형태로 만드는 게 어떻게 만들 수 있냐라는 거야.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게 이렇게 이제 생긴 건데 이 교류 전원을 걸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류가 사인 함수의 형태로 바뀌게 되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전자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한다는 거야.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 그 사인 함수의 형태로 바뀌게 되면 거기에서 전기장이 생기게 되고 자기장이 생기게 되는데 지금 어떻게 생긴 거야? 자, 봐봐. 요런 형태를 만들어 놓고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있으면 위쪽에 플러스 아래쪽에 마이너스가 있는 상태에서 전기장이 아래쪽 방향을 향하게 되겠죠. 아래쪽 방향을 향하게 되면 전기장에 대해서 자기장이 여기 봐봐, 여기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기장의 원형으로 돌겠지. 원형으로 돌고 있으면 뭐가 생기는 거야? 포인팅 벡터가 생기는 거야. 이 포인팅 벡터가 생기는데 이 포인팅 벡터가 이제 퍼져나가는 방향의 성분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전자기파가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된다. 교류 전원을 걸어놓고 위에 쌍극자를 이렇게 달아놓은 거지. 그러면은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이렇게 가냐? 얘가 지금 교류 전원이니까 이쪽이 플러스가 됐다,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는 이 상황을 계속 반복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걸 이렇게 작게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이제 생겨지는데 요 지금 팔이 날개같이 생긴 이건 뭐냐면 전자기파가 퍼져나가는 그 세기의 영역대. 그래서 이렇게 쌍극자가 있으면 쌍극자에서 전자기파가 어떻게 퍼져나가냐?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퍼져나가. 안테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안테나에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도록 해놓으면 안테나가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으니까 안테나에서 뾰족하게 이렇게 전자기파를 발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 지금. 그렇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테나가 있으면 지금 어떻게 퍼져나간다는 얘기야? 그 안테나 막대 주변으로 이렇게 둥글게 퍼져나간다는 얘기야. 이렇게. 얘가 있으면 얘가 안테나야. 내가 와이파이가 잘 안 잡혀. 와이파이가 잘 안 잡혀가지고 저기 와이파이 제 있는 거 보이죠? 제 막대기를 내가 나의 핸드폰 방향으로 향하게 하면 잘 잡히지 않을까? 잘 잡히지 않겠지. 왜냐면 그쪽 방향으로 전자기파를 보내는 게 아니니까. 그죠? 전자기파를 잘 받고 싶으면 이렇게 해서 안테나를 세워야 되겠지. 그럼 까보면 제 막대기를 까보면 전기쌍극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애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겠지. 지금 생긴 건 플라스틱이지만. 자, 전자기파의 스펙트럼 아까 얘기했어요. 이 파장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명칭을 달리했는데 왜냐면 에너지가 바뀔 수 있으니까 그 에너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편이다. 여기까지 해서 진도를 다 나갔다. 다음 주에는 문제를 풀겠습니다.